문제 풀어봐야죠. 6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인구 변, 인구 변천하기 하나 빠뜨렸어. 아까 이 그림 소개했잖아요. 출생선, 사망선, 타임, 시간. 근데 예전에는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끄세요. 원래 이게 출생과 사망률 계산할 때는요, 100분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0분비로 계산해요. 1000명당 몇 명 태어났고, 1000명당 몇 명 죽었는가. 그리고 이게 자료를 주고 계산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해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건 알아야 돼. 출생에서 사망을 빼면 이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자연 증가율이죠. 자연 증가율. 그럼 이제 대답해 보세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으면 인구 증가율은 양의 값을 갖는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크면 인구 증가율은 양의 값을 갖는다. OX. 그래서 이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요, 인구 증가율은 출생과 사망을 통한 자연 증가율과 전입, 전출, 이입, 이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동이라고. 청주 인구는 지금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는 거지. 그러죠? 한 나라 인구도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출이 많아. 이민 오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인구는 줄어드는 거라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이 못 돼. 대신에 경기도 인구는 지금 1000만이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경기도로 전출하는 거지. 서울 사람이 경기도로 가. 근데 경기도 사람이 서울로 오기는 힘들어. 이건 자연 증가율이 아니라 사회적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문이 냈을 때 많이 틀렸다고. 다른 사람 틀릴 때 우리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 증가율은 출생 마이너스 사망 가지고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사회적 증가율은 전입이나 이입에서 전출이나 이출을 털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에서 1% 증가했는데 사회적으로 2%가 나갔어. 그럼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된다? 앞에 인구 증가율인지 자연 증가율인지 이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은 뭘 가지고 측정한다? 출생과 사망만 가지고 측정해요. 자연 증가율은. 근데 인구 증가율은 뭘 가지고 측정한다? 자연 증가율에다가 뭐가 결합돼야 된다? 사회적 증가 이렇게 결합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많이 틀렸다고. 이게 인구가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으면 당연히 증가율 플러스지 맞지? 이거에 걸려버린 거야. 인구가 아니라 자연 증가율.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함정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6번 문제로 와보세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 출생률, 사망률 보세요.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아닌가? 이게 뭐예요, 이거? 천분비야, 천분비. 1000명당 몇 명 나느냐.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건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 이제 안 나와.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100분비가 아니라 1000분비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1단계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하다. 이건 1단계가 아니라 4단계지. 선진국.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소사. 적게 죽잖아요. 나머지는 다 받겠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7. 위 그림의 4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4단계가 뭐예요? 소상소사. 조금 낳고 조금 죽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고령화는 뭘로 측정한다? 고령화 지수 가지고 측정해요. 고령화 지수가 어떻게 되죠?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이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다시 와서 소상소사.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낳도록 해야겠죠? 보육비 지원해야겠지. 산하 제한이 아니라 옛날에는 산하 제한했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그 전에는 뭐였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뭐 잘 기른 딸 자식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산하 제한 쪽으로 갔었잖아요. 산하 제한이 아니라 뭐야?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겠지. 고령자의 파트타임 노동 분야 개발. 이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서 노인들도 일자리 갖게 해야겠죠.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복지 확대해야겠지. 확대. 정답은 기억, 디귿. 8번 문제. 그러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각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A사회, B사회, C사회인데 어떻게 변천하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이렇게 변천하는데 A사회는 제일 끝에 토지와 노동으로 되어 있죠. 농경사회라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농업사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사회 제일 끝에 지식과 정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사회가 정보사회고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B사회는 산업사회겠죠. 그러면 이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런 순서로 제시글에 나와 있어요. 그럼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기억이 등장했다.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산업사회의 직업중심국이지 기술자거든요. 기술자. 그린 칼라라고 부르죠? 아니다. 블루 칼라. 그린 칼라는 농민. 블루 칼라. 제조업의 기능공들이에요. 기능공 또는 기술자. 이건 대중문화의 영향이 아니죠.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은 정보사회 전문직과 관련이 되겠죠. 1번 땡. 나머지는 다 맞겠지. 니은번. 산업사회니까 자본과 노동이 들어갈 수 있다. 맞고. A사회는 즉 농경사회는 B 산업사회보다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 정도가 높죠. 그렇죠. 대문만 나서면 논밭이잖아요. 직주가 일치하죠. 근데 산업사회는 어때요? 직주가 분리되죠. 근데 정보사회로 오면서 직주가 또 다시 일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재택근무. 그 다음에 4번. B사회에서 C사회로 이행하면서 다품종 소량, 이건 예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 있는 게 관료제. 근데 정보사회로 오면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이 정보사회에서는 대우받는 사람들이 기능공이 아니라 숙련공이 아니라 아이디어맨. 그러죠? 창의적인 사람들. 됐고. 9번으로 갑니다. 가나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비밀번호 변경, 휴면 계정 정리 및 아이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가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아니죠. 촉진하기 한 게 아니지. 비밀번호 바꾸고 휴면계정 정리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억번호 틀렸네. 1번, 2번 주고. 니은의 나는 인프라 구축이네요. 정보 활용 능력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맞잖아요. 정보 인프라 구축이니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 니은번으로 시작하는 건 3번밖에 없네. 심각히 정답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니을번. 가와 나 모두
디귿번 봐야겠다. 디귿번에 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맞죠? 나는 정보 이용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1번은 왜 틀렸을까? 가와 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가만 해당되죠? 개인정보 보호는 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10번 문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정치적 측면, 세계화인데,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뭘까요? 1번, 가를 보니까, 한미 FTA.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이죠. 정치적 측면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에 나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니까 중국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인권이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경제적 측면. 인터넷 발달로 정보 공유가 빨라지고 있다. 이건 사회적이죠. 사회문화적이죠. 그럼 4번밖에 없겠네. 결혼, 취업, 유학 등 다른 나라로의 이민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연습은 정정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문제 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복습합시다. 문제하고 해설도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은 문제하고 해답도 한번 보세요. 시간 없으시면 이 관련 자료 분석, 그동안 우리 풀었던 문제방이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계층 관련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면 도표 분석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매트리스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이를테면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가 나오면 이건 세대 내 이동이에요? 세대 간 이동이에요? 이건 세대 내 이동이에요. 근데 이 세대 내 이동 지금까지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있어요. 잘 안 나와. 대부분 여기가 부모나 자녀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세대 간 이동이라고요.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 간 이동 나오면 이 대각선은 무조건 시험 문제 풀 때 쫙 그래서 이거 합치면 이건 계층 세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모 쪽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상승 이동이고, 자녀 쪽에 있는 요 부분 이게 하강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합치면 이게 사회 이동이라고요. 사회 이동. 사회 이동 중에 상승 이동 아니면 하강 이동이겠죠. 수직 이동이라고. 수평 이동은 여기 있다 없다. 여기 수평 이동은 몰라요. 수평 이동은 모르고 수직 이동만 알 수 있어. 요 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상, 중, 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중산층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거예요. 양극화도 완화되는 거라고.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야. 자녀 세대도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산층이 문제라고. 중산층이 부모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 그래서 자, 계층 관련 자료에서 1번 세대 내 문제로 출제되는지 세대 간 문제로 출제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대 간으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비율인지 절대적인 명수인지 확인.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져요. 단위가 어떤 때는 퍼센트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단위가 명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비율만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처음 합치면 100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을 가지고 명수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 100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은 금수저를 유지하는 것이죠. 얘는 빈곤의 대물림. 아빠 거지, 아들 거지, 손자 거지 이거잖아요. 100 중에 얼마인가? 이건 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계층에 대한 금수저 유지 비율. 그러면 얘를 부모로 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계층의 금수저 유지 하면 자녀 이걸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해야 됩니다.
수업시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세수 대문입니다. 같은 말이죠. 계층 세상산, 고착화.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계층 비율 일치. 이것도 같은 말이죠. 계층 일치. 그 다음 계층 변동이 없는 사람.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세수 비율을 빼면 되겠지. 100에서. 다 이거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끼리는 절대적인 크고 작은 것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사이하고 B 사이가 두 개 나왔을 때 얘기야. 이거 하나만 나왔을 때는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만 나오면 다 100%로 비율이 일치하니까 비교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A 사회고 여기 B 사회가 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비율이 같다고 해서 숫자가 같다고 얘기 못 한다고. 전제가 있어야겠지. A의 상중하 계층 구성원과 B의 구성원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숫자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A 사회, B 사회.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 단 합이 100%만 가능. 이것은 한 나라만 나왔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은 수직 이동만 있어요. 수평 이동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만 알 수 있지 수평 이동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0에서 상층과 중층을 빼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0에서 중층과 하층 더한 걸 빼면 산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는 부모 전체 더한 거. 비율이 상중하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의 안정성은 뭘로 판단한다? 중층. 중산층 가지고 판단하니까 중산층 가지고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냐, 양극화가 완화됐느냐, 뭐 이런 걸 판단한다.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냐.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죠. 사회 통합의 정도 필요성이 낮다. 이것도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산층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회 통합 정도가 낮은 것이고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 정도하고 통합의 필요성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피라미드형은 폐쇄적이다 하는 순간 틀린다고 그랬어요. 폐쇄냐 개방이냐 이것은 사회 이동을 국가에서 인정하느냐 금지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라미드형이니까 폐쇄 이렇게 큰일 납니다. 피라미드형이라도 개방 사회가 있고 폐쇄 사회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A 대비 B 일 때 A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A 중 B 할 때 A가 분모로 가고, A당 B 했을 때도 A가 분모로 가고, A를 기준으로 B 했을 때도 A가 분모예요. 분수꼴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부모의 상승, 부모 세대의 상승은, 상층은 상승 이동이 없겠지. 부모가 부자인데 거기서 더 이상 상승 이동은 없겠죠. 하강 이동밖에 없겠지. 반대로 부모 세대 하층은 하강 이동이 없겠지. 부모가 거진데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하강 이동은 없어. 그 얘기고. 자녀 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이 없겠지. 다 같은 말이에요. 하층은, 자녀 세대 하층은 상승 이동이 자녀 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이 없죠. 자녀 세대 상층은 자녀 세대 상층은 상승 이동만 있죠. 하강 이동이 없고. 이거잖아. 자녀 세대 상층은 상승 이동만 있는 거잖아요. 자녀 세대 중층은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고. 자녀 세대 하층은 하강만 있고 상승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표시가 잘못됐나? 자녀 세대 하층은 상승 이동 없다. 맞잖아. 하강 이동만 있잖아요. 자, 다시
중. 여기 부모 세대고, 여기 자녀 세대예요. 상, 중, 하. 상, 중, 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세습이죠. 여기는 상승이동이고, 여기는 하강이동이잖아요. 부모 세대 상층은 상승이동이 없죠. 일치하거나 하강이동이잖아. 부모 세대 중층은 상승이동, 일치, 하강이동 다 존재하죠. 부모 세대 하층은 상승이동이 있고 계층 세습이 있는데 하강이동이 없잖아.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말을 바꿔서 자녀 세대 상하면 뭐야? 뭐가 없어? 하강이동이 없어. 자녀 세대 하는 뭐가 없어? 상승이동이 없어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5번. 상대적 크기가 주어진 경우 비율 계산. 이거 여러 번 해봤죠? 자, 거기 상중하가 1대 3대 6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10, 30, 60. 100 나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숫자를. 1대 2대 1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면 25.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니까 50, 25.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된다. 이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3, 4, 5번도 마찬가지야. 6번만 해보자고. 6번. 나머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6번. 중분의 상이 3이래. 중분의 상이 3. 하분의 중이 3분의 1. 하분의 중이 3분의 하분의 중이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상중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7분의 3, 7분의 1, 7분의 3 이렇게 되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도 제가 소개해놨어요. 풀어줄 시간은 없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아마 수업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족 관련 자료 분석. 예? 없어요. 해설도 11페이지. 네, 두 번째 해설로 나눠준 거. 거기 11페이지 가족 관련 자료 분석 있죠? 네. 거기 보면, 가족의 의미, 가족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돼요. 가족, 가구, 인구. 개념이 다르죠.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 또는 같이 살더라도 핏줄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맺어지고 둘 이상이 되어야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 유형, 핵가족, 확대가족 아까 얘기했고, 평균의 원리 아까 얘기했었죠. 자, 여기 지금 핵가족 비율이 전체가 4%야.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도시가 3이고 농촌이 7%야. 이것만 놓고 보면 핵가족 구성비가 도시가 많을까요? 농촌이 많을까요? 이걸 묻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전체니까 이게 평균이죠. 평균에 가까울수록 큰 거라고 그랬지. 얘는 1 차이 나고 얘는 3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크단 말이야. 비율은 농촌이 크지만 규모는 도시가 크다고. 아까 문제로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그거야. 그 다음에 문제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빈곤요. 15쪽. 이게 절대평가로 시험 본다면 제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60점만 받으면 학교 가니까 60점만 받으러 제가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다른 사람보다 1점이라도 높아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근데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버리면 어떡해. 깨지는 거지. 일단 상대평가기 때문에 넓게 공부해놔야 된단 말이야. 막 깊게까지 안 들어가도 넓게는 공부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자, 15쪽에 빈곤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빈곤에 대해서는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객관적 빈곤에는 그 기준선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하면 그게 절대적 빈곤선이고, 중위소득의 50%를 가지고 하면 이게 상대적 빈곤선이다. 그러면서 제가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일치하면 반드시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일치하지만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일치할 때에는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즉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전형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것이니까. 자, 빈곤율, 가구수, 인구수는 큰 쪽이 작은 쪽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빈곤율이 10%고 절대적 빈곤율이 5%라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쪽이, 비율이 큰 쪽이 작은 쪽을 다 포함한다. 이것도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C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다. 앞에 이게 떨어져 버렸네.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A, B, C, 이거 국가라고 해도 되고 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시기 또는 국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해가지고 10, 15 여기가 5, 10, 10에 자 여기 봅시다. A 시기 또는 A 국가만 놓고 보세요.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C를 보세요.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B 시기 또는 B 국가를 보세요.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죠?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반대로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일치할 때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 이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15페이지로 가서 3번 아니다. C시기는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바꾸면 최저 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이 50%가 크다는 얘기겠지. 그럼 C시기에 최저 생계비가 증가했다면 당연히 중위소득도 증가했겠지. 근데 그 증가율은 최저 생계비 증가율이 크다, 중위 50% 증가율이 크다. 당연히 중위 50% 소득이 크죠. 왜? 이들이 덩치가 더 큰 부자들이니까. 중위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 비율은 50% 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요. 이게 말장난인데 최저 생계비하고 중위소득 50% 미만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부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에서 지금 상대적 빈곤선이 높은 거죠. 그러죠? 그러면 중위소득 대비니까 중위소득이 1이 올라가야겠지. 뭐가 되겠지? 중위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가 위로 올라가야겠지. 최저 생계비 곱하기 100 했을 때 요건 50%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50% 미만.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5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각 시기 또는 국가의 절대적 빈곤율이 같다고 절대적 빈곤선이 같은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빈곤선이 같을 때는 빈곤율은 같지만
빈곤율이 같을 때는 빈곤선이 같을 수도 있고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면 이때는 반드시 빈곤율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번 빈곤율이 2배라고 해서 빈곤선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빈곤율 가지고 빈곤선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다시 빈곤선 가지고 빈곤율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빈곤율 가지고 빈곤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 이유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율이 10%라고 할 때 절대적 빈곤층의 소득점의 비중은 전체 소득의 10%보다 크다, 작다, 같다? 작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10% 이상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상위 2%가 전체 소득의 90%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 말을 바꾸면 하위 90%가 전체 소득의 10%가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 그만큼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7번. 몇 번이 정답? 10%보다 작다. 2번이 정답이에요. 정보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율이 10%라고 할 때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점의 비중은 전체 10%보다 크다 작다. 아, 이것도 당연히 작지. 상대적 빈곤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A에서 C 시기 동안에 취재생계비가 지수로 증가했다면 취재생계비 증가율보다 중위소득 또는 그 중위소득 50% 증가율이 더 크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깨가 한 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게 더 많이 가잖아요. 그 얘기야. 그 다음 빈곤 문제 함정 이건 무시해버리세요. 지금 18번까지만 알면 돼. 다 같은 내용인데 2번, 3번만 알면 돼. 1, 2, 3번만 알면 되고 4번, 5번은 무시해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4번, 5번까지 출제되기 어려우니까 이거 무시해도 돼요. 빈곤 문제 함정 이건 몰라도 돼. 1번에서 8번까지 알았다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자료 연습 이건데 이게 EBS에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EBS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중위 그 분모가 뭐예요? 취재생계비니까 절대적 빈곤선이죠. 분자가 뭐예요? 중위소득의 50%가 아니죠. 중위소득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물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이게 지금 EBS 교재에서 사회연구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이 정도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일이죠. 0이고 2000년이요. 자, 그럼 2000년 보세요. 자, 첫 번째 2000년. 여기는 타임. 여기는 분모가 뭐죠? 취재생계비분의 중위소득이라고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2000년에 취재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1이 나왔죠? 곱하기 100에도 그만 안 하더만. 이게 1이 나왔다고.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취재생계비가 100일 때 중위소득도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1이니까. 그러죠? 그럼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절대적 빈곤선은 100이죠. 상대적 빈곤선은 50이라고. 50. 여기서는 절대적 빈곤선은 100. 상대적 빈곤선은 50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지. 이 안에 얘가 들어있잖아. 그러지? 근데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야. 그럼 1번 봐봐. 2000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맞잖아.
그 얘기예요. 찡그리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중위소득의 50%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중위소득으로 주어지면 이제 헤매버린다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연습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하고 연습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이거 뒤통수 맞는 기분이라고. 뿡!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이제 뭐야? 2005년으로 가야겠네. 2005년. 2005년.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 1.5네? 2005년. 자, 2005년. 최저 생계비분의 중위소득. 이게 1.5야. 그럼 최저 생계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한번 해봐. 이게 100일 때 150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은 얼마야? 절대적 빈곤선은 100이지. 상대적 빈곤선은 얼마야? 150에 50%니까 75라고. 그럼 여기서도 절대적 빈곤선 안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야. 근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거꾸로 되어 있잖아. 2번 거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된다고. 어려운 거 없잖아. 하나 더 해볼까? 2010년. 2010년 얼마 나와? 2인가? 2. 3번. 2010년. 최저 생계비하고 중위 소득이 50%가 아니라 이게 2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100으로 볼 때 이게 2니까 이게 200이라고. 그죠? 그러면 절대적 빈곤 선하고 상대적 빈곤 선하고 둘 다 똑같지? 100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같겠지. 그럼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적 빈곤가구 소득 합과 상대적 빈곤가구 소득 합은 같다. 왜 그래? 빈곤선이 같으니까 당연히 그들 소득 합치는 다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들의 소득이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빈곤율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전체 소득의 5%를 초과 미만 동일. 미만이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는 5%를 차지하지 못해요. 5% 미만을 차지한다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가볼까? 4번은 2015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2.5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은 최저 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이 2.5야. 그럼 해봐. 이걸 100이라고 할 때 얘는 250이라고.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은 100이기 때 상대적 빈곤선은 반절 125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근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5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보다 25%. 이건 빈곤 빈곤선이 높은 것이지 가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빈곤선이 높은 거야. 빈곤선이. 가구가 아니다. 그래서 땡.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까요? 기타로도 소개 항목이 있는데 기타 18쪽에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 지방지구로 한번 나왔네. 2013년에
초창기 나왔네요. 노년부양비하고 고령화 지수만 나왔네.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이미 소개했었죠. 설명했으니까 그 공식을 참고하시고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 잠깐 쉬었다가